성종 때 김종직을 비롯한 영남 출신의 선비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해 그 세력을 다져가는 과정에서 임금과 나라에 공을 세운 훈신과 임금의 일가와 친척으로 관직에 오른 척신들과의 충돌로 무어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등을 겪으며 참혹한 피해를 입었던 사림이 제14대 임금인 선조 때에 이르러 결국 권력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유학의 한파인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자신들의 정치를 펼쳐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들도 자신들이 공부해온 학맥에 따라 현실 정치에 전맥할 학문적 해석 방법과 정치적 처지에 따라 차이를 드러내게 됩니다. 선조 때 척신정치의 척결 문제를 둘러싸고 먼저 정계에 진출한 사림과 뒤이어 진출한 사림이 서인과 동인으로 나누어진 것을 시작으로 다시 동인은 북인과 남인으로 분리되었으며 그 후 정권을 잡았던 북인은 광해군이 축출되면서 정치적 기반을 상실하게 되었고 인조 반정으로 권력을 쥐게 된 서인이 남인과의 관계에서 이후 국정을 주도해 가게 됩니다. 제18대 현종 때에 이르러서는 서인과 남인 간의 복상 문제를 둘러싼 애법 논란으로 두 차례에 걸친 대립 관계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기해년인 1659년 현종 즉위년에 발생한 제1차 예송은 기해예송이라고도 하는데요. 1659년 효종 10년 5월 4일 정오쯤이 되어 창덕궁 내의 침전인 대주전에서 40세인 효종이 승하하니 효종의 계모인 자의대비가 상중에 입어야 할 상복의 종류를 두고 서인과 남인 간의 예법에 관한 논란, 즉 예송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의대비는 제16대 임금인 인조의 계비로 인조의 둘째 아들 효종에게는 5살 어린 계모가 되는데 서인은 효종이 인조의 둘째 아들임을 이유로 기년복, 즉 1년복을 주장하였고 반면에 남인은 효종이 왕위를 계승하였기 때문에 인조의 맏아들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3년복으로 서인에 맞서게 됩니다. 표면상으로는 상복을 1년 동안 입는가 아니면 3년 동안 입어야 하는가의 문제였지만 효종의 적통성에도 관계가 되는 일이었는데요. 이 일을 통해 서인과 남인은 서로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해를 넘겨가면서 하게 됩니다. 효종이 승하하고 1년 후인 1660년 현종 1년 3월이 되어 기년복 1년복의 기한이 다가오자 남인의 허목이 자의대비의 복제를 3년복으로 할 것을 주장하니 송시열과 송중길 등의 서인은 기년복이어야 함을 굳게 유지하면서 이들 사이에 논쟁이 격화되어 가나 당시 영의정 정교화가 맏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구별하려 할 필요 없이 경국대전에 어머니는 장자와 중자를 구분함 없이 모두 기년복을 입는다는 규정이 있음을 들어 기년복으로 할 것을 주장하여 이어지는 논의 끝에 결국 기년복으로 할 것을 확정하게 되는데요. 그의 남인 윤선도는 상소하여 송시열 등의 기년서를 효종을 낮추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공격하였고 다른 남인들 역시 윤선도의 주장을 옹호하자 서인들이 다시 그에 맞서 윤선도를 탄핵하여 유배시키고 남인들을 조정해서 축치를 뒤 정권을 독점하게 된 것이 제1차 예송입니다. 그로부터 15년 후인 갑인년에 발생한 제2차 예송은 갑인예송이라고도 합니다. 1674년 현종 15년 2월 23일 효종의 뒤를 이어 현종의 어머니 효종비 인선왕후가 승하하였는데요. 이번에도 며느리의 죽음에 시어머니인 자의대비가 입어야 할 상복을 두고 애법 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는 효종보다 5살이 어리고 며느리인 인선왕후보다는 6살이 어린데요. 당시 정권을 거머쥐고 있던 서인은 제1차 예송 때의 논리에 따라
자의대비의 상복 입는 기간을 9개월로 하는 대공복으로 결정하였으나 제1차 예송 때 장자와 차자를 구분하지 않고 1년으로 하는 기념복을 채택했었음을 이유로 굳이 계속해 장자와 차자를 구분하려 하는 서인들을 처벌하고 자의대비의 복제를 기념복으로 결정하면서 기념복을 주장했던 남인들을 중용하게 됩니다. 이때 남인들은 숭시열을 비롯한 서인의 처벌에 있어 강원의 입장차를 드러내게 되면서 청남과 탕남으로 분리되는데요. 언권론을 편 탕남의 영수인 허적은 현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영의정이 되고 청남을 밀어낸 탕남 세력이 집권하게 됩니다. 이후 허적은 영의정의 직책을 수차례에 걸쳐 고사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현종은 어머니 인선왕후가 숨진 지 6개월 후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허적에 대한 자신의 신임을 거두지 않고 어린 숙종에 대한 굳건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을 허적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한밤중에 신료들을 불러들여 촛불을 밝혀놓은 채 그동안 드러내 말하지 않고 있던 복창군 형제에 관한 일을 세세하게 설명해가는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의 안타까워하는 말은 계속됩니다. 선왕께서는 생각하시기를 그 잘못을 묻지 않고 덮어두게 되면 처벌이 없었기에 경계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될 것이고 만약 잘못을 짚어 벌하게 되면 복창을 해치게 될 것이 걱정된다 하셨기에 우선은 명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지만 언제나 그 행적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약 대간이 알게 되면 반드시 처벌할 것을 아뢰어 올 텐데 일이 그렇게 되면 나 또한 복창 형제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하시면서 선처하고자 생각하시고 결단을 미루어 가시다가 갑자기 승하하시게 되었다. 그렇게 선왕께서 승하하신 후에야 상업이 비로소 스스로 들어왔는데 온갖 흉흉한 말들이 궁안을 떠돌아 한없는 슬픔에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도 그 원망스러움을 참아낼 수가 없었다. 또 당시에 복창 형제가 습렵하는 일에 감독을 맡아 내간에 있었기에 다시 이전과 같은 변이 생겨날까 염려하여 주상께 그 직책에서 파직하여 내쫓을 것을 말하였지만 주상은 어려서부터 그들 형제가 드나들며 같이 놀아주었기 때문에 정이 있어 차마 내 말을 듣지 않더니 이제는 그와 같은 명을 내리시기까지 하였다. 선왕께서는 이 일을 직접 보시고도 애써 덮어주려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터무니없는 일로 죄에 빠뜨린 결과가 되어가고 있으니 내 마음의 아픔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선왕의 뜻을 존중하여 그 죄 지은 것을 감추려 하는 것도 옳지 못한 일이기에 안에서 상업에게 크게 꾸짖으며 말하기를 내가 몸소 목도한 일을 내가 감히 속이고 감추어서 선왕께서 모함한 것으로 돌리려 하는 것이냐? 내가 순순히 말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형장을 사용할 것이고 내 부모 또한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더니 상업이 하나하나 자백하였다. 의금보옥에 가두어 신문하였던 복창 형제와 상업, 귀례를 숙정이 명예 석방하게 한 것을 명성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모두 생각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인데요. 현종이 승하하자 버젓이 다시 돌아온 상업과 복창군의 변하지 않은 모습에 명성왕후의 근심은 더욱 커졌던 것이고 그 뜻을 받아 명성왕후의 친정아버지 청풍부원군 김우명이 상소를 올려 마침내 이를 처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바로 알지 못했던 어린 숙종이 어머니 명성왕후의 의도와는 다르게 석방하라는 명을 내려 기어코 직접 나서서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날 밤 신료들을 앞에 두고 마음을 쏟아내는 명성왕후의 말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됩니다. 상업이 실토한 말들은 추악하기만 해 내가 다 전하지는 못하겠다. 상업이 말하기를
인선대비를 연습할 때 복창군 옆에 있었는데 복창군 손이 슬며시 다가오면 언뜻 맞잡았고 또 나인과 왕자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는 제 뒤에서 치맛자락을 당기고는 해 놀라움에 그 자리를 급히 벗어나곤 했습니다. 그 후에 복창군이 말하기를 나는 내가 그립고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를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냐 하면서 접촉하려 해 저항하였지만 결국에는 위세에 눌려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또 서신이 오간 것에 대해서는 제궁을 무실 준비를 할 때 복창이 작은 종이를 떨어뜨렸는데 지극히 그리워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선왕께서는 친족을 아끼는 의리로 덮어주고자 한 것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으니 내가 갑자기 죽어서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인선대비와 현종의 승하로 모두가 슬픔을 표현하고 있을 때 엄숙해야 할 곳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서로 통함이 금지되어 있는 궁녀와 사사로운 정을 나누고 있었으니 그로서 느끼게 되는 배신감도 컸을 텐데요. 제궁은 왕대비, 왕비, 왕세자 등의 시신을 넣던 관인입니다. 울음을 그치지 못하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오는 가운데 명성왕후의 말은 계속 이어집니다. 뒤래의 일은 비록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추악한 말들이 매우 많다. 지난해 봄에 내 병이 깊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선왕께서 근심이 가득하여 복창 형제로 하여금 나의 상태를 살피게 하셔서 밤낮으로 내간에 있던 중에 복평이 매번 차를 달라 하여 마신 후에는 언제나 찻잔을 남겨두고 있다가 귀래가 치우러 가면 복평이 말하기를 차를 달라 할 때마다 어찌하여 직접 가지고 오지 않느냐 하면서 손을 잡고 희롱하였다. 그럴 때마다 귀래는 가까운 곳에 시녀가 많다는 핑계를 하고 회상전 올랑으로 이끌어 만났는데 강제로 핍박당해 따르게 되었다고 했다. 경희궁 안에 있는 회상전은 효종비 인선왕후가 숨진 곳이기도 한데요. 올랑은 궁궐 안 좌우로 쭉 지어진 행廊으로 주로 아랫사람이 거처하던 곳입니다. 촛불만 때때로 가느다랗게 움직이고 누구 한 사람 입을 열지 못하는 가운데 명성왕후의 말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한마음으로 힘을 합해 어린 주상을 보필하고 신료를 아울러 잘못이 없도록 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니 그것이 영상이 해야 할 일이다. 이 자리에 있는 나머지 신료 중 선왕께서 직책을 맡겨 소임을 다하게 하고 그로서 녹을 받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는가? 모든 신하가 다 내 말을 들었으니 생각하는 바를 마땅히 모두 말해야 한다. 이 일이 정말로 모함이며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잘못이겠는가?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고부터 사람을 대할 면목이 서질 않았으나 내 한 몸에 옳고 그름은 생각할 바 없이 모든 신하에게 이 일을 밝히고 나서 죽는 것이 마음이 후련할 뿐이다. 영상은 영의정 허적을 가리키는데요. 왕후의 말이 끝나자 허적이 아뢰입니다. 자전께서 말씀하시면 신들이 감히 받들지 않을 수 없으나 신들의 아뢰면 자전께 감히 직달할 수 없으므로 모두가 생각하는 바를 전하게 아뢰면 자전께서 계시는 곳은 벽 하나 사이이니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앞을 향해 목매어 우는 소리로 말합니다. 신이 늙었으나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자전께서의 말씀이 없으셨다 하더라도 선왕께서 그토록 신임하셨음에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으니 신이 오히려 죽음을 미룬 것이 더 가슴 아프고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이번의 조처는 정말로 온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전께서 이처럼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신들이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청풍부원군은 그 위치가 여러 사람들과는 다른데 그 상소에서 선왕께서 놀라시고 자전께서 처치하시기가 어려울 것이 걱정된다 하였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이들이 다른 말 없이 마땅히 사실을 자백해야 할 것이나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말로 변명만 하고 있으니 시인은 정말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너무나 쉽게 빨리 석방하라 하신 것은 신중하시지 못한 처사였기 때문에 시인이 오늘 굳이 다시 잡아들일 것을 오늘 내내 힘을 다해 아뢰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14세 된 숙종이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아내의 일을 잘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의 허적이 다시 아뢰입니다. 내간의 일은 신들로서는 더욱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이제는 그 죄상이 뚜렷해졌으니 다시 살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비록 용서하시고자 하더라도 나라에는 법이 있으니 의당 법에 따라 처치해야 할 뿐입니다. 인삼대비께서는 그들을 아들처럼 여겨 궁중에서 자라게 하셨음에 그렇게 키워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초상태 염습할 당시에 감히 그런 생각하지도 못할 마음을 지니고 있었으니 비록 여연집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찌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지난 봄에 자전께서 병중이실 때도 복창 형제가 내간에서 안부를 살폈던 것을 신도 알고 있었지만 당시 근심되고 정신없기가 한이 없을 때도 감히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에 더 가슴 아프고 놀랍기만 할 뿐입니다. 이들을 법에 따라 처치하는 것에 달리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가만히 듣고만 있던 명성왕후가 말합니다. 그들의 죄상이 이와 같이 명백한데도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주상은 다만 파직하여 내치게만 하시고 나인들은 벌을 주어 단지 궁중에 출입하지 못하도록만 하셨다. 주상께서는 어려서 내간의 일을 알지 못했기에 내 말도 듣지 않으셨다. 내 생각으로는 이 일이 이미 드러난 후에도 죄를 묻지 않고 방치한다면 궁안의 질서가 어지러워질 것이 뻔하게 부친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그 상소에 아는 것은 모두 그런 내용들인데 주상마저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확인할 수 없는 말로 모함한다고 하셨다. 내가 잘 아는 일임에도 주상이 이와 같이 의심하시는데 오늘 대신들이 앞에 있음에 이런 때 말하지 않고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겠는가? 오직 대신들에게 바라는 것은 어린 주상을 잘 보필하여 나란 일을 잘 처리하면 내가 죽어도 한이 없겠다. 선왕께서는 언제나 붕당이 이어짐을 늘 마음 아파하셨지만 그것을 조정하지는 못하셨다. 여러 신료는 선왕을 기억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는 치우침 없이 공명하고 정대하게 하면 나란 일을 잘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영상은 선왕께서 깊이 신임하셨기에 반드시 저버리지 않을 것이므로 이처럼 누누이 말하는 것이다. 대신들이 논의 끝에 복창 형제와 상업, 귀례에 대한 처벌을 법에 따라 해나갈 절차를 밟아가자 명성왕후가 극단의 처벌은 막으려는 듯이 말합니다. 이 일이 잘못될 것을 걱정해 안에서 이미 캐물어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그 죄가 어찌 죽이기까지 할 일이겠는가? 왕법은 마음대로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할 수 없는 것이니 자선께서 비록 선왕의 뜻을 받들어 용서하고 보호하시고자 하여도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먼 곳으로 유배하는 것이 옳겠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내가 차마 하기 어려운 일이다.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숙종이 덧붙입니다. 사죄를 감해 유배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면 법이 아니고서는 도리를 세울 수 없는 것이니 결단코 용서는 불가합니다. 허적이 계속 아뢰입니다. 시인의 공정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늘을 두고 맹세할 수 있으나 불행하게도 조정에서 큰 논쟁이 있어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복지에 관한 일은 현종께서 친히 살피시고 신하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셨는데 마침내 여러 신하가 그 뜻을 벗어났으니 정말로 잘못된 일입니다. 선왕께서 이미 결정하신 후에는 만약 허물을 뉘우치고
스스로 따르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더불어 모두 탕평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인데 오히려 선왕께서 바로잡으신 것을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전하께서 누차 근심하시며 물리치셨어도 그들은 끝내 자신들이 처음부터 옳았다고 고집했습니다. 때문에 큰 죄를 이루고도 돌이키지 않아 벌에 처하여진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조정에는 한쪽 사람이 거의 없게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신의 본뜻이겠습니까? 영의정 허적이 말하는 복제에 관한 일은 제2차 예송, 즉 갑인 애송 때의 일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로서 서인이 조정에서 축출되게 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적의 말은 계속됩니다. 오늘 자전께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화합할 것을 꾸짖으시니 신들은 목이 메올 따름입니다. 신이 수상이 되어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나 젊은 간관 중에는 신을 중심 없는 사람이라고 희롱하기도 합니다. 이제 자전의 말씀을 받들어 신료에게 분부하신 바를 널리 알리고 지금부터는 당론을 일삼는 무리는 신이 들어와 고할 것이니 전하께서도 그들에게 중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신이 고하더라도 전하께서 벌을 내리지 않으시면 누가 대신을 두려워하여 죽일 것이며 그 말을 무겁게 들으려 하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 반드시 이기려고 할 것인데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숙종의 말을 이어 명성황후가 다시 다짐하는데요. 예법에 관한 일은 선왕께서 분명하게 결단하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다만 그 중에 혹은 과격한 논쟁이 있게 된다면 대신이 잘 이끌어 더한 잘못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젊은 사람이 비록 깊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대신이 마음을 써서 화합하고자 한다면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숙종이 모후의 지시를 신료에게 알릴 것을 명하자 허적이 아뢰입니다. 마땅히 분부하신 대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늙은 사람을 업신여기는 습성이 있어 말을 듣지 않고 따르지도 않으니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다음날 숙종이 명하여 네 사람 모두 사형을 감면하고 복창군은 영암에, 복평군은 무안에, 김상업은 갑산에, 귀례는 삼수로 유배 보냅니다.